2023년 5월 21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게 나오죠. AI 덕분인 것 같아요. AI랑 그다음에 또 덕분이 누구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총리가 바뀌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잘 나오고 있고 경제도 살아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요. 이거죠. 세 번째 금리 인상인데 원래 일본 금리 인상을 했고요.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오히려 주식 전반에 됐을 때는 인상이 이제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에 지금 돈 뿌려주고 있는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등이 탕탕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세력들이 동일하게 매도로 꽂아 넣는 능력은 지난해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르고 내림이 왔다 갔다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신용위험과 한계기업, 이건 그대로 상존이고요. 이때 금리 인하할, 그러니까 일본 외에 나머지 나라들이 금리 인하할 이유를 만들어낼 건데 이게 금리 인하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해서 동아시아 위기라고 불리죠. IMF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세션. 미국이 오히려 더 위험해졌어요. 일본에서 바톤 터치가 돼서 일본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오히려 경기 침체의 파고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담보물이 되어줬던 상업용 부동산들이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소형 위험은행도 이거 뺐어요. 빼갖고 어디로 넣어놨냐면 지금 위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가 될 이유, 이거 하나만 끝났어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이유 한 개만 남아가지고 이거가 그냥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인하가 되면 진짜 생큐예요. 주가는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금 30, 주식 30% 이상은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100% 물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를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번에 오르는 상승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 금리 인플레이션 해결돼서 인하로 간 거면 결국에는 한계 기업이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신용 위험입니다. CDS가 40인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흑자가 아니라 적자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입 에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CDS는 많이 떨어진 거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 보면은 뭐 동일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터키 얘네들이 한계의 위치에 있는 애들인데 이런 상황이고요. 이집트는 많이 내려왔네요. 이건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러시아 쪽에서의 이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G7에서 나오고 공조를 한다는 모습 자체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이렇게 속고 쳤고,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얘는 좀 많이 빠진 거고요. 원달러율도 지금 요 두 개 찍고 난 다음에 요 가운데 선에 딱 머물렀어요. 여기서 방향성이 내고 찍으면 더 안 좋아 보이고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좋은데,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때에 요걸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가 지금 인하할 이유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그렇게 쏙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DS는 진짜 얘가 사실상 위험의 극단적인 거를 지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금리는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5% 이상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조조정 사항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5.26일 때 이제 이만큼의 돈인데 지금 5.17로 내려와 있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기업 대출 보세요. 이게 더 문제죠. 그리고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줄었냐면 가계대출은 갚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폐업이 일어났다라고 했지만 중소형견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증가한 점. 그래서 지금 이제 자재업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파고가 지나가야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특히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에서 그 영향고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제 4대은행 건설업 대출 15조. 별로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부실화가 되면은 이제 이익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1년 이익이 1조가 안 되는 은행들인데 이게 나오면 진짜 충격적이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를 해소하고 미분양 시장 충격 없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 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한 번 정도 남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한 번이 터져줘야만 저는 시장 대응을 조금 해주고 그 전까지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박스권 대응을 하면서 계속 순환매 대응만 할 거고 섹터도 별로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섹터 찾는 일이 벌어지려면 저는 떨어지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때부터 섹터를 찾아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2금융권과 중소형 은행을 합쳐가지고 한 게 봅니다. 둘 다 은행권이니까요. 상호금융, 충당금 압박, 그 다음에 리볼빙, 카드사 연체. 기억나시나요? 2000대 초반에 그 IT 버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AI도 버블이랑 연결될 건데 IT 버블 그다음에 전기차부도 버블이 중국에서 터진 거죠. 우리나라는 뭐 그 원래 센 애들이 센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국이 터져버리니까 여기서 버블이 나온 거고 버블 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뒤에 뭐가 났어요? 카드사 버블이 나왔죠. 이 연체율도 동일하게 영향고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전기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체율 급상승 동일하게 있고요. 주담대 수요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까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랑 공급에서 공급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고 이거가 뭐 이꼴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지역에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게 의미가 없고요. 돈 될 곳의 아파트는 가치는 이건 엄청 좋아요. 그렇지만 돈 되지 안 될 곳, 투자의 목적이 불분명한 데는 지금은 한 1년 정도는 미분양의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딱 1년이에요. 이제 지금 경매가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고 국가가 지금 전세 사기를 막아주면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거지 이게 못 막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가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곡소리 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주택 매수세 살아나나 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죠. 여기보다 이만큼 가격이 커서 급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자산들의 가치가. 그다음에 금융 부동산 트리거, 그다음에 제2금융 상업용 부동산 요게 있죠. 5일 전이라서 뭐 크게 그거 한데 2일 전에도 똑같죠. 자, 그다음에 KIC라고 하는 데서도 동시에 발뺏고 위험 면세고리 차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무섭게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등급까지 연결되면서 패드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 시점을 간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간 적이 별로 없는 집단이에요. 자기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괜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거 책임 안 돼가지고 무슨 일 벌어놨어요. 금리 인하 인상을 미친 듯이 해버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조금만 올려도 되는 거를 막 늦게 올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하면서. 그리고 결국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했죠. 그때 조금 했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 5%까지도 5% 선에서 머물러 수 있는데 그 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세션과 경기 침체입니다. 연착륙과 결착률 확률이 70%가 되는 거고 GPT 이게 문제예요. GPT가 이게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전부터 돈 될 겁니다 하면서 재투자를 하게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 전체 인구 대비 2대 8 정도가 상당 성공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인은 더 소비했다. 미국에 돈 많아요, 지금. 떨어져도 이득이 나는 나라입니다, 얘는. 숏을 잘 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성장하고 헤지펀드들이 잘 성장하죠. 물론 망하는 헤지펀드들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공장 가동률 하락, 그다음에 테스크 22개월 전망. 지금 머스크는 글로벌 동향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다. 지금 시점이죠. 5월입니다. 5월 21일인데 이날 이 전망을 했다는 거는 아마 비슷한 전망인 것 같아요. 침체인데 이게 연착륙 수준까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고 경착륙이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장대기 급락, 그 다음에 연준 금리 경도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망 여건에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이미 침체예요. 침체인데 미국이 덜 침체라서 침체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일본이 호황이라서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 호황도 주가가 호황인 거죠. 지금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상님 1번이고요. 5.25%, 6%는 넘을 리가 없고요. 지금 그래서 일본 것만 보겠습니다. 23년 말을 기준해서 금리 인상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사이드의 지표는 금리가 고금리로 더 유지하겠다라는 사이드입니다. 여기는 10년차로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개월물, 3개월물은 3개월까지 높아졌네요. 1개월물은 시점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계속 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역전되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게 역전이 안 된다면 3개월 내까지도 힘들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만큼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것도 6일 금리 동결 가능성 열어놓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좋게 보지만 협상이 조금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부채 협상이 딜레이, 부채 협상은 오면 매번 그랬었어요. 딜레이가 되고, 물론 뭐,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채 협상 이 이슈는 원래 이 이점에 안 한다 한다 하면서 변동을 주는 그런 거지. 얘가 뭐 지금 340 뚫어내고 그 다음에 320 밑으로 깨버리고 그러지는 못해요. 매번 보면 이번에 깰 뻔도 했죠. 320은 실제로는 요 금리 인상이 중요할 거고 금리 동결하면은 340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고 금리 인상에서 엇갈린 전망.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 번이라도 더 되면 이거 완전 깨질 거예요. 그거 있고 금리 선물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장을 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를 들어올리면서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지수 들어올리면 지수가 들어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강한 강세를 가진 종목은 많다 적다 진짜 적어요. 그래서 단타가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타가 통하려면 삼성전자를 들어올려서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거 말고 그냥 지수가 들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를 딸려 올라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수 내릴 때 삼성전자 돌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올라오는 이 상황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 이익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다음 분기에 흑자폭이 많이 줄어든다면 상당히 무서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금리 인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모를 겁니다. 모를 거고, 아마 갑자기 갑툭튀 나올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파산해서, 결국 파산일 건데, 누구 파산인지에 따라서, 영향고리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SVB뱅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중소형은행이 이렇게까지 힘드냐, 그거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그대로 유지하는 게 금리 동결의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무서운 금리입니다. 한계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남아요. 이익이 안 남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준금리예요. 그러면 사채는 10%, 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끌어다 땡겼으면 결국에는 기업은 망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곧 올 거고 그 기회일 때 현금을 가지신 기업들, 대출을 여러 걸 가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은행이고요. 부동산은 이렇게 온라인 거래, 그 다음에 만 원, 그 다음에 무디스는 부동산의 우호적 전망,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도 끝난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동산이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대로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여건 개선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고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 물건을 다 쓰지는 못하는 상태다.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난해 디폴트 규모를 축소를 했고 은행 부실 자산 공개 불충분 그러니까 사실상 덮었다. 그리고 요게 덮는 기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급변동 요런 거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는 데가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 경제라서 자기들의 지금 부채 비율 400% 되고 300% 400% 되는 거 우리나라 IMF 직전이죠. 그 상태를 버틸 겁니다. 버티다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한테 밀리죠. 왜냐면 중국 기업들 더 쏙쏙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투자하기 힘든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풀리는 시점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강제적으로 풀리진 않을 거고 이거를 어떻게 풀까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려고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부딪히는 시점에 안 좋은 일들, 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지금 이제 지금 시 정부죠. 시진핑 정부에서 따른스럽게 이양을 해가지고 다른 정부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오히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총국이 정치 철구해서 좀 오픈을 시키는 순간 경제적 위험이 이 부채 때문에 딸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채는 높은데 금리가 4, 5%다. 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까지도 뭐 시장 상황 봤을 때 크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나오는 이벤트에서 FOMC의 회의록의 결과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PCE 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한번 우려감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야 진정한 세린 메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점은 5월 25일, 26일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